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천왕봉도 가까스로 화마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옆으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낙엽층에서 길을 개척하며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리산 천왕봉까지 불이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지킨 겁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그리고 군수색대 180여 명은 꼬박 4박 5일 동안 천왕봉 사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낙엽층도 깊고 돌산도 좀 많이 있어서 암석도 많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산청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불이 난 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불을 끄다가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858헥타르입니다. 주불 진화 시간으로 볼 때 울진 산불에 이어 두 번째 최장 시간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경북 산불에 비해 작지만 불을 끄는데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산불 현장은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을 위한 임도가 없고 진화대원의 이동을 막는 화렵수 낙엽층과 주불을 잡았으니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복구. 경남도는 유가족과 부상자 또 그 가족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겐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주불이 진화된 만큼 그동안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과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우리 경남도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피해 나무를 베어내는 등 피해 복구에도 나섭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열흘가량 이어진 이번 산불을 잡는 데는 군 병력과 장비도 총동원됐습니다. 군 장병 7,500여 명과 헬기 400여 대가 동원됐는데 주한 미군 헬기까지 연신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산불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낙엽을 긁어내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군 장병들이 산불 진화대원 손길이 부족한 지역에서 직접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는 열흘가량 이어진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한 군 장병이 7,5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임무 수행간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산불 진화 지원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원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산불 현장에는 군 헬기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루 40대가 넘는 군 헬기가 동원됐고 주한미군 헬기까지 연신 물을 퍼날랐습니다. 군은 이동 진료반도 9곳에서 운영하며 산불 피해 주민을 진료했습니다. 국방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동원 훈련과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는 면제 조치했습니다. 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는 입영 대상자 가운데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주불은 꺼졌지만 오늘부터 고온 건조한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재발화 우려도 여전합니다. 기상청은 서고동조형 기압 배치가 오늘부터 남고북저형으로 변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고온 건조한 서풍이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두꺼운 낙엽층 밑에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불이 재발을 하는지 철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경북 지역 산불의 실화자를 입건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북 의성 산불의 피의자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최초 발화 당시 A씨의 가족이 불이 나서 할아버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조사에서 A씨 가족은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는 게 잘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보존 조치하고 이르면 이번 주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다음 주 중으로 최대한 빨리 현장 합동 감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국가수하고 소방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합동 감식을 한 이후에 소환조사 일정을.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도 문제입니다.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피해가 막대한 만큼 개인이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주택화재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에서는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공적 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 시점과 규모가 얼마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있지만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번 산불로 대피소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인데요. 화마를 피하려다 평소 복용하던 약을 미처 챙기지 못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다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처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삽시간에 번진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가까스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지만 필수품은 물론 평소 먹던 약조차 챙기지 못한 어르신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약도 하나도 못 챙기고 빈몸으로 막 쫓아나왔어요. 그리 옷도 입은 채로 아주 이래 만지면 이 손이 막 시커머요. 이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 중복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환자의 복용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처방할 수 있도록 각 병원에 협조 요청을 내렸습니다. 원래 환자의 복용기간 안에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인해 중복 처방이 불가능하지만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은 예외 사유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의 요청에 따라 처방 전 재발행이 가능하고 주민들은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기존에 먹던 약과 같은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 모니터링, 재난심리 서비스 등을 통해 이재민의 의료와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이 불투명해 헌재의 기능이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마친 뒤 2, 3주 안에 결론을 낼 거란 예측은 이미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직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퇴임 뒤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효력이 남아있어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한데 선고가 가능할지를 두고는 헌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기약 없이 미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더구나 퇴임하는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 몫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회 몫의 재판관 혹은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과는 달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고 임명을 추진한다 해도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임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변론 갱신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문제를 두고 입법 전쟁을 펼치는 건 역시 퇴임 이후 벌어질 혼란을 가늠케 합니다. 법조계에선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혼란이 더 커지기 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증가하며 전월 대비 0.6%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승용차 등에서 판매가 늘어 1.5%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늘어 18.7%, 건설 기성은 토목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1.5%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2월에는 기저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탄핵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에선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탄핵 쿠데타를 막아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재가 미임명은 곧 위헌이라 판단했음에도 한덕수 대행이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내리겠다,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대행이 대통령 목 2명의 새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겁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다며 민주당 정당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당 내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로 민주당의 탄핵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죄로 자신들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가 거듭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인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를 향한 불신이 커진다며 대통령 복귀 작전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험한 선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는데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해 역사의 치욕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교나 경제 측면에서 국가적 불확실성이 심각해지고 있고 온갖 추측에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야당 일각에선 전국민 화병 위자료 소송까지 예고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고뇌와 고충, 노고 같은 표현을 쓰며 헌재 압박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했는데 당 차원의 기자회견에선 고강도 비난이 나왔습니다.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제2계엄 같은 발언을 문제 삼으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해선 안 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정 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국민의 도리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도 보였는데 당 내에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있는 그대로 선고를 내리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내각 총탄핵을 노리는 것도 헌재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미리 듣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정도로 민당이 나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당은 일단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헌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등 전략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는데 달력을 넘기게 된 선고 일정에 여야 공의 초조함이 확산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두 불은 모두 진화가 됐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도 남겼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오후 늦게 이제 경남북 지역의 산불의 주불은 이제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웠던 피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셨지만 실제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의성 산불 같은 경우 시간당 약 8.2km의 속된 말로 파죽지세로 영덕까지 삽시간에 밀고 간 이런 초유의 산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시간 면에서도 2000년 동해 산불에 약 7분 정도 모자르는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경북 의성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는 이제 경찰이 입건이 됐고요. 과수원 농로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람도 두 번째 실화 용의자로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어쨌든 이번 산불이 전형적인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산불은 다 모두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자연적인 영향에 의해서 산불은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주의라든가 실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 이 대형 산불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화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형사의 책임도 이제 지게 될 거고 민사상의 책임도 별도로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사상으로 지방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림청에서 해당 어떤 피의자한테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액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역대급의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제 징벌적인 어떤 그 배상이라든가 처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이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심리적인 지원, 건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그리고 이재민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층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말씀하신 이제 건강이라든가 특히 이제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치료가 반드시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생활에 가능한 경북지사가 모듈러 주택 임시 주거 시설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같이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 마을에서도 완전히 불에 탄 건물이 있고 불에 조금 그을른 그런 집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조금이라도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를 우선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요 구조부 같은 거를 이제 금속, 철제로 사용한 이런 건물들, 그러니까 네.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붕을 이제 징크라고 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만약에 경미한 정도의 어떤 그 끄름 정도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화재 현장에 지금 뭐 대기질도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한번 불이 나고 연기가 나면은 그 독성 물질이 오랫동안 남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이 어떤 그 사용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데 표면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바닥에 체류해 있고 이런 물건들을 옮기거나 할 때 네. 다시 이제 비산이 돼서 여러 가지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방진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적어도 KF94 정도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간 이후로도 그 독성 물질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제거하려면 뭐 그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또 병행을 해줘야 되겠고요. 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한 달이요? 예, 남아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뭐 당장 어르신들이 호흡기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노출되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호흡기 질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고령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약해질 거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 가옥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유해한 물질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어떤 그 거주민들의 영향에 네.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꼭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산불 일단 시작은 뭐 실화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산불을 더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산림청에 주관해온 숯가꾸기 사업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활엽수를 솎아내고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를 많이 심은 게 산을 더 메마르게 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화재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가 보통 화엽수에 비해서는 한 2.4배 정도 이 지속 시간이라든가 연소 속도, 그러니까 잘 탄다는 소리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그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네. 이 침엽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번에는 굉장히 바람의 영향이 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소나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자명하지만 네. 뭐 이걸 솎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도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어쨌든 진화 장비나 인력이 가까이에 투입이 돼서 그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그 진압 측면에서 임도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상 진압대원들이 산불에 근접해가지고 근접 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임도의 유무가 어떤 산림 진화에 대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부분은 명약관화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임도에 대한 부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울주 화장산 같은 경우에 임도가 있기 때문에 한 20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네. 같은 지역의 대운산 같은 경우에 128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진압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임도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임도가 그러면 모든 산림 지역에 개설이 되거나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이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민가라든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인접한 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산림 보호, 그러니까 산불 보호 차원에서도 임도의 개설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뭐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화재 발생 기간 내내 비 소식이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상보다 적은 양에도 주불 진화에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비였는데 그래서 인공 강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활발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27일 날의 단비가 아니었으면 이런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인공 강우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좀 지속적으로 될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몇 차례 시범 그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그 어쨌든 인공 강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비구름이 상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 우리나라 봄철에 거의 뭐 비구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산불 대응에 대한 인공 강우가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소방 인력과 헬기 부족 문제는 매번 뭐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그 인력 문제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사망하신 진화대원도 안타깝게 있었습니다만은 이 예방 진화대 대부분이 공무직이나 시간제 계약직인 경우도 많고 또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고령인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요. 네. 그 산불 예방 진화대라고 쓰고 사실은 이제 공공근로라 읽어야 되는 현실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직으로 운영은 하되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방 지원이라든가 잔불 정리 정도. 근데 이번에 이제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특수 진화대라든가 공중 진화대와 같은 굉장히 이제 스페셜한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네. 이런 진화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좀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차제에 좀 매뉴얼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진화 헬기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중대형 헬기의 대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기존의 헬기 자체가 너무 노후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노후한 헬기들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뭐 이런 헬기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5,000리터 이상 담수할 수 있는 게 7대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초대형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진압 같은 경우에 기동성이 있는 중소형 헬기가 빨리 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고 좀 지역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산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로 문화재 등 국가유산도 많이 소실이 되는데 국가유산 방제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무형문화재 대부분들이 이제 산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 속에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많은 문화재들이 이제 지금 소실의 우려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염포 사용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내화 수림대라든가 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의 어떤 방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막 설비라든가 이제 다양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다각도로 면밀한 어떤 설계를 거쳐서 이 문화재 보호를 실시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주불이 다 진화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뭐 이재민들도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서 좀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이재민 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황폐화된 그리고 이제 연소 물질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건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광범위하게 어떤 영향을 미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주된 인력을 보내서 해당 부분 재건을 좀 지속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은고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남 여수에서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순천을 거쳐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스포츠 머리에 검은 옷과 뿔테를 쓴 남성이 여유롭게 계산대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낮 1시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48살 이태훈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태훈은 키 168cm에 몸무게 95kg이 넘는 비만 체형으로 윗입술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이태훈의 신상을 공개하며 목격 신고와 제보 등 시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태훈이 순천을 거쳐 광주로 이동한 사실을 어젯밤 확인하고 이후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흰색 카니발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차량 부품들은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남 장훈군 부산면에서 국도를 달리던 승합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3,000톤짜리 화물선과 80톤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발 어선 승선원 3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선 일부가 파손되고 화물선 우측에는 구멍이 났지만 적재돼 있던 아스팔트 타르 등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혼자 있던 집에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 초등생 자녀 B양을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B양이 혼자 있던 점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살 B씨의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등 2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오늘이죠. 다행히 학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데요.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등록 후 재휴학이나 수업 거부 움직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3월 말을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면서 이 안에 전원 복귀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그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을 시작으로 한 의대생 등록 신청은 오늘 건국대와 단국대, 한양대 등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의대생들은 정부 방침에 불복 의사를 고수해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지방 국립대 의대생들도 대부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집계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앞서 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가 일단 1학기 등록 이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도 이 같은 움직임에 갈등 상황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는 학생 전원 복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단 수업 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의정 갈등 상황은 또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최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뒤 침묵을 지켰던 배우 김수현이 오늘 전격 기자회견을 합니다.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고 김세론 유가족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연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지만 폭로가 잇따르자 고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교제했다고 번복했습니다. 고 김세론 유족 측은 두 사람의 SNS 대화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김수현이 전격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이 직접 입장을 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소속사는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 취재진 앞에 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생활 관련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김수현은 톱스타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출연 예능 편집, 드라마 공개 보류, 광고계 손절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김수현이 직접 나서는 전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속사는 입장 표명 이외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얀마 강진 인명피해가 1,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진 불안 속에도 안타까운 맨손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강진 참사 속에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벽돌을 파헤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별다른 장비가 없어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의 화려한 사원은 지붕만 남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안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달레이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지진 여파로 구겨져 생필품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 도로는 물론 전기와 전화도 끊겼고 식수나 생필품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각국에서 급한 구조대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20대 남성 한 명이 40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은 위성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지나는 다리가 끊기고 주택 밀집가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CNN은 한 지질학자를 인용해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이 원자폭탄 330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A quake like this releases is about 334 atomic bombs. So it is devastation beyond what any of us can usually imagine.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참사 중에도 반군 공습을 이어가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여진 불안의 군사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 구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기구들이 미얀마 강진 피해 대응을 위해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산하 WHO는 현지 시간 30일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 달러, 약 117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HO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긴급 대응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급 비상사태로 분류했다며 미얀마 내 부상자와 외상 환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도 이번 미얀마 지진의 영향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에서 피해가 집중된 만큼 중국의 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거대한 건물 더미들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들이 잔해를 치울 때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3층의 고층 건물이 무너진 태국 방콕에서 수십 대의 장비와 소방과 군 등이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태국 정부는 날이 어두워지자 이렇게 야간 조명까지 켠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붕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지휘본부에 머물며 기적적인 생還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소식만 더해지고 있고 아직 70여 명이 파묻힌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의 붕괴로 피해가 속출한 만큼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너진 빌딩은 태국의 감사원 청사 건물로 쓰일 예정으로 우리 돈 8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3년 넘게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건물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현지에선 시공 결함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이 밖에도 건물 피해 약 2,000건을 접수해 심각한 순서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에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갖춰놓고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 착수해 외국계 증권사 13곳에 대해 83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 공매도 주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문 내는 시점에서 판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불법 공매도 논란이 사라지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SDS가 가동되게 되면 우리 시장의 오랜 논쟁 사안이었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줄어들어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공매도 재개가 얼마나 외국인 매수를 이끌어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증시 상승을 이끈 조선과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고 있는 대차 잔고가 급증한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선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셨듯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허용되는데요. 주가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와 외국인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옵니다. 공매도는 특정 기간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투자 방법이죠. 주식을 빌려서 팔 때보다 다시 사서 갚을 때 주가가 낮아야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 즉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종목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뿐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되는 만큼 변동성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 전체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해외 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전략과 공매도를 함께 쓰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은 분산하는데 공매도가 금지됐던 한국 시장은 그동안 저평가 구간임에도 외국인 투자 유인이 작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공매도 재개를 계기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외국인의 세일 코리아 공세가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증시는 각각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09년 6월, 2011년 11월, 2021년 5월 등 지난 3번의 공매도 재개 때를 돌아보면 재개 직후는 변동성이 커졌지만 3개월 뒤에는 수익률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공매도 재개만의 영향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전 종목 공매도 재개, 당분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만큼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는 2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중국 경제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한일중 경제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6년 만에 3국의 경제 통상 장관들이 만나는 것은 세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WTO의 기능 회복과 역할 강화를 통한 3국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일 FTA 협상을 통해 3국 간 교역과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무탄소 전원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반년 만에 6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거래량도 5천 건에 육박한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폭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부터 줄곧 3천 건대에 머물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하지만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난달 반년 만에 6천 건을 돌파하더니 이달 거래량은 벌써 5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지난 24일 이후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 매수 문의가 끊기고 거래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제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지면서 3월 거래량, 2월 거래량을 돌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달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신학기 이사철 수요가 사라진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승인이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만큼 그간 늘어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그 전에 그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에 미친 영향은 아무래도 3월, 4월 뭐 이 정도 돼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호제 해제와 재지정에 따른 여파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산청 하동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부로 산청 하동 산불의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1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산청군의 민가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입었고 산청군 등 3개 지역 주민 2,100여 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858헥타르입니다.
경북 북부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산불이 꺼지며 주민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자체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특별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모양의 집이 화물차에 실려옵니다. 작지만 지붕부터 창문까지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경북 북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새 집을 짓기까지 1년 동안 지낼 임시주택입니다. 임시주택은 약 33제곱미터 규모로 개별 화장실이 있고 냉난방도 가능합니다. 경상북도의 수요조사 결과 이재민 1,600여 명이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산불 발생 9일째, 잔불 정리까지 끝나며 지자체는 피해 주민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대피소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만큼 우선 거주 공간부터 해결할 방침입니다. 안주 고래 너희건 자기는 좀 소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도 못 찾아 댕기고 애먹었어요. 그래 이제 여자 다리가 옳지 않으니까 댕기니까 이쪽에 또 객갑은 되더라고. 임시주택 1,500곳을 설치하고 기업이나 정부 연수시설도 빌려 이재민들이 편히 쉴 공간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필품과 방한용품 18,000개를 확보하고 의료계 협조를 얻어 의료 지원도 제공합니다. 생업을 잃은 주민을 위해선 생계를 위한 부업도 찾아줄 계획입니다. 이분들을 한 2, 3일 지나면 집 옆에 가서 생활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은 농사철입니다. 집에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체육관 멀리 가 있으니까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체육관에 저녁에 돌아오고.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 피해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인 만큼 재건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산불과 통상 리스크,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현안 경제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 발표에 국민의힘은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될지 송곳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띄운 건 시기를 놓치지 않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산불 재난과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 내수 지원이란 핵심 항목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이라며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복귀하신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도해 봅니다. 이번 추경 추진 배경에 지난해 말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 있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재해 대책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관련 재원이 부족한 거라 꼬집으며 예산 테러를 원상복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눈앞에 놓인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정부가 이제야 추경을 내놨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유의 산불 재난까지 더해졌는데 10조 원으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치 갈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한 걸 두고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추경 세부 내용부터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양당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 등 이견이 비교적 적은 부분부터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은 대부분 꺼졌지만 오는 4월 봄철 날씨를 앞두고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기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입산객과 폐기물 소각이 느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도 100%에 다가서며 전국 중대형 산불은 대부분 꺼졌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오는 4월 절기 청명과 한식을 전후한 산불 취약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성묘와 등산,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입산객이 많아집니다. 또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들어서 논 밭두렁 태우기가 늘고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일 역시 잦아집니다.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건데 건조한 봄철 공기에 계절풍까지 불어 불이 순식간에 확산할 위험도 큽니다. 봄철은 통상적으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타고서 비화가 많이 날아가서 이렇게 불씨가 이제 사방으로 많이 흩어진 거죠. 또 봄철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도 물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청명 한식 기간 전국 연평균 1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연평균 310헥타르 상당의 산림이 탔습니다. 천년고찰 낙산사 대부분이 소실돼 역대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꼽히는 2005년 양양 산불 역시 4월 4일에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화재 원인은 소각이 31%, 입산객 실화가 28%, 성묘객 실화가 10% 순으로 실화 비율이 높았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근처에서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지 5주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심리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조만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네, 헌재가 예고 없이 선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선고 2, 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만약 이번 주에 선고를 진행한다면 이번 주 초반에 날짜를 통지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수요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선고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5주 가까이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재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상을 벗어난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번 주를 넘어갈 경우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퇴임하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선고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오늘도 이어지죠? 네,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반 목소리를 내는 여러 시민이 있었는데요. 탄핵 반대 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은 안국역 주변에서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탄핵 찬성 단체인 비상행동과 촛불행동 등도 광화문에서 저녁 7시쯤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헌재의 선고기일 감감무소식으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며 헌재를 향한 불만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오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엽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양측 의견을 종합해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차 공판에서는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절한지를 두고도 대립했는데 재판의 쟁점들을 배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60명이 넘는 폭동 가담자를 한꺼번에 기소하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녀야 합니다. 검찰은 침입 이전 상황이나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가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변호인단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공동인지 개별인지 밝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제출한 폭동 당시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체증 영상과 법원 CCTV, 유튜브 영상 등 크게 3종류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은 다운로드받은 유튜브 영상이 편집 등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상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해 증거 서류를 첨부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여야 모두 헌재를 향해 빨리 선고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맞고발전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벌써 4월입니다. 아직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선고일이 좀 나올까요? 사실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선고 관련해서 걸리는 그 시간의 최장 기간이 갱신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고가 좀 밀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선고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미궁속인데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되려면 적어도 이번 주 초에는 선고 기일이 통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 날짜는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검토를 마쳤으며 막바지 평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가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쟁점별로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고 평의도 이제 마지막 수순이다. 마지막 정리만 남겼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헌재가 이렇게 지금 여야 양쪽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지금 마지막까지 고려하고 있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 결국 사회에 끼칠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변수로 꼽힐 만했던 부분은 이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변론 종결 이후에도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있었고요. 취재의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3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에 어떤 쟁점이 복잡했다는 측면도 하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숨바쁘게 돌아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선고가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재판관들이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하게 대두될 수 있는 그 원인은 만장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도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기각
인용, 각하 이 모든 의견들이 다 존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반드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적어도 충분히 성숙된 논의가 끝났다고 하면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남은 절차는 이제 평의가 종결이 된다면 포결을 하고 이미 이 판결문의 초안 같은 부분은 각 버전별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문을 다듬는 절차, 최종적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논거를 다듬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론을 내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하고 여기에 합의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선고 지연 이유를 윤석열 복귀 작전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에도 만약에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해 볼 만한 쟁점이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전의 전례가 없었다라는 점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덧붙여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임기가 4월 18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만약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현재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6인 체제 하에서 과연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가능한가?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예. 대표적으로 지금 꼽히는 것이 이 후임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후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법안이 하나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측의 추천이 있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예. 임명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의 추천이 있으면 바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또 효과를 내는 그런 법안을 개정 내지는 발의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하고 개정안을 산정해서 소위 심사 의결까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없었던 사안이고 특히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이 헌법기관의 임기 같은 부분을 단순히 법안을 통해서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 추측입니다. 근데 만약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인용 의견이 5명 그리고 이제 이건 기각돼야 된다가 3명이라고 한다면 네. 탄핵 인용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이 되지 못하겠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가설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이 되었고 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인용에 표결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때는 6인이 되어서 탄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복잡한 계산법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지금 예측이 되거나 추측이 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인용 대 기각이 5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다면 이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변수들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해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변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미 평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서야 마은혁 후보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또 헌법적인 문제를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의 경고 내용을 보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재 기각 결정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법률상 가능한 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탄핵을 시도하겠다라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줄줄이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음명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은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위헌적인 요소,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그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처음에 소추되었을 당시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권한쟁의의 측면,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이미 굉장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새로운 또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 해당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들과 함께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를 불러온 대형 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30분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생활을 하시는 이재민도 4,700여 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 영향구역이 총 4만 8천 헥타르에 달하고 주택 3천여 동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천여 건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해서 복구에 최소 3, 4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 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지게 됩니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자고 공식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주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핵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 법 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대통령 내란머리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한술 더 떠서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거리에 불법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민노총과 결탁해서 선동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음험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묻고 있습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우선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등 여러 가지 탄핵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폭주라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뒤에 민주당 회의도 열리는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주혜 변호사와 법정 쟁점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 추진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사법부에 대한 침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있고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연임 여부에 외에 이 임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와 관련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부분은 원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으로서 바로 이 국회에 추천한 몫에 대해서 임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결국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국회 차원의 또 압박도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에 또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건데 앞서 최상목 대행에게 청구했던 내용과 동의를 하잖아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실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확인을 받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오게 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함께 승계 집행문도 요구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이 결론이 한덕수 총리도 당연 승계해서 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차원도 신청을 해둔 것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별도로 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국회 측이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소송도 있는데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요.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제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야 함에도 되고 있지 못하니까 적어도 임시로라도 이 재판관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라는 그런 청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이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확인을 해줬던 만큼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가 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또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이건 또 다른 또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단계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건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고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다시 한번 신청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거나 내지는 임명이 된 것과 유사한 지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 참여를 하려면 변론의 갱신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헌재를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큰 재판관에게 일종의 어떤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사실 실지연이 가능하다는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논거는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이 늦어짐으로써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손해산정 같은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누구를 특정해서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실효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손해가 인정이 된다. 이 부분은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안개 속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자, 임주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산불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대본이 산불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민의 의료 지원, 트라우마 치료 심리 지원 등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민에게 조립식 주택 등의 임시 주거 시설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라는 방책도 나왔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그리고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이 산불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 그리고 임시주택, 농기계 무상 지원 등의 정책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와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푸틴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토요일 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주택가와 군 병원을 노린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노인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Партнерам має бути зрозуміло, що це російські удари, і не тільки по нашим людям вони б'ють, але й по всіх міжнародних зусиллях, по дипломатії, якою намагаємось завершити цю війну.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미국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매우 화가 나 있다며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과도 정보 수립을 요구한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종전 합의가 안 되고 러시아 잘못으로 판단되면 한 달 안에 모든 러시아산 석유의 25%에서 5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입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하면서 한때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We're in deep discussions with Russia and Ukraine, and I would say it's going well, but some very, very big talks are going and detailed talks are going on right now on both fronts. 하지만 러시아가 농산물과 비료에 대한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후 휴전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도 자신이 화가 난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주에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부분 휴전안 이행이 진척되지 않는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X에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1,310개의 러시아 유도 공중포탄, 1000여 대의 샤헤드 공격용 드론,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9기라고 썼습니다. 또 전날 발생한 하르키우 공습도 언급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종전 이후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싶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급한데 중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무기와 각종 보급품을 제공하고 원유도 대량 구입해 러시아 경제를 지원합니다. 러시아는 대가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국경 통관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에 주었습니다.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운송 기간을 20일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북극 주변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도 묻혀 있습니다. 북극권의 기득권자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계기로 얼음 위 실크로드 경로에서 핵심 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손에 넣고 본격적인 북극 패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뒤로는 러시아를 도왔습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we have consistently advocated for an early peaceful resolution. 전쟁이 지속될수록 러시아 경제는 더 나빠지고 중국의 영향력은 더 강해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방의 기대와 달리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교묘히 비난합니다. 如果每个国家都强调本国优先，都迷信实力地位，那这个世界将倒退回丛林法则。小国弱国将首当其冲，国际规则秩序将受到严重的冲击。 트럼프가 빨리 전쟁을 끝내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중국의 장악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전선을 만들며 강대국들을 새로운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인 오늘 꽃샘추위가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도 쌀쌀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날이 빠르게 풀려서 서울 기온이 14도까지 껑충 올라가겠습니다. 이 바람의 방향이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추위는 풀리겠지만 대신 산불이 재확산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쪽 지방에서는 이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고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건조함을 달래기엔 역부족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따뜻한 서풍의 대기는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주요 산불 지역인 동쪽 지방에서는 바람이 소백 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서 낙엽 안에 숨은 잔불이 다시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꽃샘추위가 낮부터 물러가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14도, 대구 15도로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모레 중부와 전북 또 경북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다시 따뜻한 봄으로 맞춰지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날씨 변덕이 참 심했는데요. 이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